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필하시게 되었는지. 첫째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정말 많은 식단을 시도해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요즘 말로 하면 삽질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도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고 요요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몸도 많이 망가져보고 생물학 실험실에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사람과 관련된 또 종단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의 관찰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물학을 공부한 거, 메커니즘 공부한 거, 사람에서 또 인구 집단에서 공부한 거 다 합치고 나니까 중용이 남고요. 자연스럽게 먹어야 된다는 게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의 장수 마을들 또는 노화를 느리게 만든다는 식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안착한 식단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라는 식단인데, 이 식단이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기에 정말 쉬운 식단이고 또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식단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면 절대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뭐 특정 종류의 뭐 어떤 버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못 따라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 사람이 따라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식단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식단 중에는 항상 배고프고 불쾌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식단을 결국에 해보니까 체중 변화도 별로 없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별로 안 줄고 지방도 과도하게 늘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박사과정이나 또는 전공의 시절,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었을 때, 게다가 돈도 없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단을 알았으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시잖아요. 바쁘고 또 자기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식자재를 다양하게 구비하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결국에는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고서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밥하고 반찬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이 식단을 통해서 여러 생활 습관의 선순환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지금 그 말씀 주셨던 저속노화 식사법으로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노화를 어떤 척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식이라고 해서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한 20에서 25% 적게 먹는 거죠. 이 절식을 했을 때 사실 임상의학적인 여러 생화학적 지표를 가지고 생물학적인 나이를 추산해 보면 절식을 2년 동안 하면 몸의 노화 속도가 75% 느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좀 과장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연구를 했을 때 실은 피를 뽑아서 DNA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인 인자들을 가지고 노화 시기의 변화를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노화 속도가 또 그만큼 느려지지는 않거든요. 이건 어떤 척도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척도를 모리스 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봤는데, 마인드 식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속노화 식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역시나 뇌 노화 속도가 또 75%까지 느려진다라는, 물론 또 이것도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에서 우리가 쥐나 또는 원숭이 뭐 이런 동물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절식을 하거나 아니면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최대의 노화 속도가 한 20에서 25% 정도
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유류에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동물, 단세포 생물인 이스트나 효모나 아니면은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이죠. 이런 동물들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절식이나 식이 조절이 더 큰 폭의 노화 속도 저감 또는 수명 연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효과들은 이제 큰 동물로 가면 갈수록 효과 크기가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사람에서는 정확하게 절식이나 또는 건강한 식단이 얼만큼 수명을 늘려주는지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관찰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또 굉장히 저속노화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최대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만으로,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 너무 신선한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블루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장수마을, 모대 장수마을이죠. 블루존 식사라는 것이 일단 어느 정도 댄 뷰트너라는 저널리스트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지중해 식사, 또 어느 정도 스코어링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고혈압을 예방하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것도 스코어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마인드 식사라는 것은 대쉬 다이어트와 지중해 식이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블루존 식사랑 또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면 블루존에서는 한 내가 배부른 만큼의 80% 정도만 먹어라. 그러니까 소식을 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의 95%는 식물성으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근이 있을 때의 식사와 비슷하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패스팅 리미팅 다이어트라고 해서 FMD, 금식을 모사하는 식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털 롱고라는 미국에 계시는 과학자가 개발한 식사인데 그것도 결국엔 비슷해요. 기근과 굉장히 비슷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탄수화물을 하고 저칼로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쫄쫄 굶기면은 결국에 절식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기작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MPK라고 해서 내 몸에 에너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사가 느려지고 노화 시기가 느리게 갑니다. 또 오토파지라고 해서 세포 내의 노폐물들을 태워버리는 기작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미토파지라고 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주는 이런 기작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마인드 식사는 꼭 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인드 식사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통곡물, 콩,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칼로리,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섭취할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 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베리류 과일들을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리류 과일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 관련해서는 또 재미있는 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영양제로 먹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하지만 채소나 과일 형태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몸에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프라이메드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메인 기름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술을 드신다고 하시면은 레드와인으로 최대 한 잔까지만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을 빼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단순당과 정제국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들을 빼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당이라고 하면 콜라 사이다에 들어있는 설탕, 그다음에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고요. 정제국물은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곡물들이죠. 흰밥, 그다음에 빵, 떡, 국수,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고구마는 마인드 식사에서는 사실은 먹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감자까지고요. 고구마는 찌거나 하면은 사실은 당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인드 식사에서는 고구마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리고 이제 튀김류를 먹지 말라고 해요. 튀김류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올리브 오일에다 튀긴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튀기기는 어렵습니다. 불이 나버리죠. 그래서 쉽지가 않고 보통 210도를 넘지 않게 요리를 가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서모스탯, 그러니까 온도계가 있는 튀김기라면 괜찮은데,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그 기름을 끓여서 튀기는 경우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로 튀긴다고 하면 퓨어 그레이드 올리브 오일을 따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깥에서 먹는 튀김 음식, 뭐 치킨이나 돈가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드 오일을 이용해서 튀깁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인데 뭐 까놀라유도 있죠. 이런 기름들은 이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건강할 것처럼 보이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 먹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밥을 바꿔주게 되고 그러니까 밥을 흰쌀밥에서 콩을 넣은 잡곡밥으로 바꿔주고 그다음 몇 가지 간식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찬에서 튀김류나 또는 고기류를 조금 제한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붉은 고기는 마인드 식사에서는 일주일에 4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붉은 고기 자체도 노화의 가속 페달인 mTOR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망률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도 이제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찬에서 고기와 튀김, 그다음에 달고 기름진 것들 좀 줄이고 밥은 콩을 넣은 잡곡밥으로 바꾸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집밥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마인드 식사와 비슷한 식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뇌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치매에도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관찰 연구에서 마인드 식사뿐만 아니라 실은 뭐 대쉬 다이어트 그리고 지중해식 전부 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도 데이터가 확실한 것은 이제 마인드 식사인데 마인드 식사와 같은 자연스러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또 동물성 단백질이 적고 튀김류가 적고 이런 식사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는 이제 기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실은 알츠하이머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인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쌓이냐면 실은 내 몸에 대사과잉이 심한 상태, 특히 혈당 피크가 생겨 있는 고혈당 상태에서 췌장에서 인슐린까지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하면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마인드 식사와 반대가 되는 가속노화 식사 또는 정크푸드 식사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내 몸이 소금과 물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소금도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붓죠. 몸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고 코골이가 심하게 되고 때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뇌의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하수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혈당이 많이 오른 상태, 그 상태에서 대사 과잉이 동반되면 프리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데 유리지방산이 우리 피 속에 많아지게 되고 유리지방산은 또 염증 물질을 만들고 또 고혈당 상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탄 고기 같은 그런 단백질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추신경계에 또 염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중추신경계의 염증과 혈관 내 병변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 기능은 떨어지게 되니까 뇌 허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뇌가 조금씩 녹아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는 제거가 잘 안 되고 쌓이는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치매를 굉장히 빨리 오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면과 서양식 가속노화 식사와 인지기능 변화, 치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전 연구 그리고 관찰 연구 통해서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마인드 식사죠. 그러니까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변화를 거꾸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혈당 피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생성도 적어지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부종이 좋아지니까요. 당연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잘 제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혈당 변동성이 높으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높으면
그 자체로도 사실은 뇌 기능이 안 좋고요.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 그 자체로도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들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사람에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잴 수 있는 기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고혈당증,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집중력, 언어 기능, 기억력,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 포함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 상태가 나쁘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조금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면 기분도 나빠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울감을 느낀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요새는 혈당 패치를 붙여서 보게 되면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혈당 200씩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식곤증도 오고 굉장히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다시 인슐린을 맞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딱 되면 혈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항상 기저치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또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혈당 변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인지 기능이 나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지 기능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 정말 선순환의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단을 갖추게 되면 치매 발병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이나믹하게 변하나요? 치매 발병률은 관찰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른데 모리스 그룹에서 보였던 것은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식단만으로요? 네, 마인드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인드 점수를 매기는 건데 마인드와 유사하게 평소에 식사하는 분들과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치매 발병률이 저속노화 식단을 했을 때 거의 절반까지 낮아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인드 식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 부분들을 좀 막아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치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60대, 70대 조금 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경우 40대, 50대들에 대해서는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이 교수님도 악플이 있으세요?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녁에는 치맥을 먹어야 된다. 기본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글 쓰는 분들, 급하게 기한 짜야 되는 분들, 대기업에 있는 분들 보면 오후에 막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과자를 달고 사세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또 이제 저한테 특히 악플 다시는 분들은 네가 말하는 대로 식사하다가는 내가 화병 걸려 죽겠다. 너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에서 우리가 대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수면과 내가 원하는 그 식품의 취향, 내가 선호하게 되는 식사의 형태, 그 다음에 나의 대사적인 가속노화,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결국에 혈당 변동성이 커지고 그럼 혈당 떨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 많아지고 또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많아지고 사람이 수면의 질이 전날 좋지 않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많은 상태가 되면 보통은 더 기름지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성을 일으키는 이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원래 활성화되는데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전두엽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전날 밤에 치맥을 먹거나 또는 오후 3시에 여러 가지 가속노화 과자를 많이 먹게 되면 수면이 떨어지게 되고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보통 또 점심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제 맛있는 음식들 밖에 나가서 회식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는 또 단순당과 정제국물, 거기다가 몸에 안 좋은 기름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면은 오후 1시에서 2시는 졸려서 일 못하고 오후 3시가 되면 당 떨어지면서 결국에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뭐 사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짐승처럼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두뇌처럼 되는 건데 그러고서는 저녁 6시가 되면 또 가속노화 식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배는 나오고 코골이는 심해지고 혈압은 오르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브레인 포그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고
우울감이 심하니까 술은 더 땡기고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얼만큼 정크푸드를 먹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초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 위주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와 좀 더 자연스러운 식사를 또는 온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 놓고 비교해 보면 온전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인지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또 잠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자기 학대를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또 에너지 음료 먹고 막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설탕 콜라를 먹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사실은 머리가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짜 노동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죠. 악순환입니다. 잠은 더 줄여야 되고 과로를 하는데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마인드 식사가 점수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몇 점 정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점심에 짜장면 먹었고 그다음 콜라 먹었고 저녁에 치킨이랑 맥주 먹고 입가심으로 라면 먹었다. 그런 빵점이죠. 네,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이제 빵점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현대인들이 점수가 진짜 높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저희 병원 직원 식당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다 먹으면 15점 만점인데 한 8점 정도 나옵니다. 1일에 15점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생활습관 전반을 봤을 때 이제 만점이 15점이 되는 건데 저희 병원 일주일치 식단을 다 그대로 제가 다 따라서 먹었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샐러드나 이런 메뉴 먹지 않고 가운데 있는 제일 사람들 많이 먹는 메뉴만 먹으면 한 8점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중간치기 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관찰 연구에서 봤을 때 높은 분들이 한 11점 정도를 하시거든요. 11점이요? 네, 그러니까 15점 만점은 굉장히 어렵고 11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높은 그룹, 그다음 7, 8점 하시는 분들이 중간 그룹, 그다음 4, 5점 하시는 분들이 최악 그룹인데 저희 병원 식사를 그대로 따라하면 중간 그룹 정도에 들어간다. 보통은 병원에 있는 식당 안에 들어있는 식단은 굉장히 뭔가 완벽에 가깝고 두 자리 점수 이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조금 따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희 병원 식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식과 달리 직원 식당에 나오는 식사는 첫째 이제 원가 절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흰쌀밥에 탄수화물 반찬에 기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젊은 여성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뉴로.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식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도 그래서 뭐 샐러드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선택을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 위주로 하고 또 제가 따로 올리브 오일도 들고 다니면서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마인드 점수를 높이려고 하고 있죠. 교수님은 제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마인드 점수가 높으실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은 15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식사만 하면 당연히 만점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에 올 때 아예 올리브 오일이랑 MCT 오일을 가져와서 저녁을 그걸로 가름을 했거든요. 점심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침은 양배추하고 계란 2개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올리브 오일 먹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바깥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출장을 갔다거나 서울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럼 뭐 땡 도시락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거 먹으면 완전 엄청난 양의 그 브레인 포그가 옵니다. 평소에 혈당 변동성을 거의 안 만들다가 그런 거 먹으면 짜고 흰쌀밥이고 당분도 많은 이런 거 먹으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마인드 점수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지인분들과 또 술 한잔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책을 쓰면서도 다시 점검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또 퇴고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계속 좀 저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으로 하면 조금만 바꾸면 좋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마인드 식사법을 조금 보다 보니까 해외에 조금 더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한식으로 했을 때 더 적합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어떤 점일까요? 실은 그래요. 미국에서 내가 유복한 지역에 살면서 뭐 홀푸드 마켓 같은 데서 상당히 비싼 식자재를 살 수 있다라면
마인드 식사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제가 또 미국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자주 갔는데 사실은 미국이 또 건강한 식자재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도심에서 호텔에서 자는 입장에서는 뭐 미국 한번 갔다 오면 2, 3kg씩 찝니다. 던킨 도너츠 먹고 맥도날드 먹고 이러니까요. 상상이 안 가요. 교수님 그런 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없고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홀푸드 마켓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아침 저녁을 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국이 오히려 사실은 식자재 구하기는 낫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당일 배송되는 다음날 아침에 오는 신선식품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하여튼 밥하고 반찬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쌀밥을 먹으면 안 좋은데 그 밥을 통곡물밥, 그러니까 잡곡밥에다가 더해서 콩을 많이 넣어버리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2점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약간 견과류, 간식으로 달고 굉장히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가속노화 과자를 드시지 말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드시면 돼요. 또 간식으로 블루베리, 요새 냉동 블루베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셔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또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댁에서는 주요한 기름으로 사용을 하시면 또 점수를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그런 튀김, 패스트푸드, 치킨, 돈가스 이런 것들 즐기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소울푸드 느낌의 얘기 많이 하는. 실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치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콩기름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게 7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기름도 굉장히 귀했고 설탕도 60년대에는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한국 사람들이 먹던 집밥이 물론 굉장히 짰죠. 그때는 냉장고가 귀했기 때문에. 근데 소금만 뺀다고 하면 마인드 식사 또는 블루존 식사랑 비슷합니다. 콩국물밥에다가 채소 반찬, 쌈채소 많이 먹고 여기다가 두부 된장국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합니다. 한국 사람의 힘은 밥심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백미를 빼고 나면 어떤 비율로 먹어야 마인드 식사에 가장 최적의 비율일까요?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콩은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할 때 콩이 없으면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실은 콩을 조금만 넣어줘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렌틸콩을 40%까지 넣지만 이 정도까지 콩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밥하고 채소 반찬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줘야 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당지수를 적게 만들어주고요. 섬유질이 많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콩만 먹어도 약간은 야채 먹는 녹색 채소를 먹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다 식물성 단백질이 많고 또 채소 반찬 할 때 고기 안 먹을 때, 고기 적게 먹을 때 부족해지는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가 대부분의 콩에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콩을 밥에 좀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실은 뭐 귀리를 넣으셔도 되고 기장을 넣으셔도 되고 조를 넣으셔도 되고 뭐 흑미를 넣으셔도 되고 굉장히 자유롭게 꾸며보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귀리는 너무 많이 넣으면 설사를 해요. 그래서 귀리는 좀 봐가면서 넣으시는 게 좋겠고 변비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귀리를 좀 많이 넣으시면 변을 잘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오트밀, 이제 롤드 오트 그러니까 오트밀로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은 불려서 먹으면은 이제 죽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혈당도 빨리 오르고 소화도 잘 되는데 우리가 귀리 밥을 져서 먹으면 이제 꼭꼭 씹어 먹어도 사실은 섬유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장이 배가 부글부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는 특히 좀 경험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좀 배가 아프다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흰쌀 팔에다가 현미 2 정도 넣으면 잡곡밥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지수는 렌틸이 29입니다. 그다음에 흰쌀은 80이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당지수가 우리가 뭐 높지 않다라고 말하려면 뭐 한 중간 이하, 그러니까 낮다라고 얘기하려면 54 정도까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0대 초반까지 당지수를 떨어뜨리려면 결국에 콩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현미는 6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당지수가 그러니까 결국에 현미 반, 흰쌀밥 반 해봐야 사실은 당지수가 결국에 70대 중반이 나와요. 높은 거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려주지 못하고 사실은 마음의 안녕을 주는 거죠. 무늬만 잡곡밥이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잡곡밥 한다라고 할 때 잡곡밥 안 드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어요. 75세 이상이고 체중 덜 나가시는, 굉장히 체중 조금 나가시는 어르신들이면서 당뇨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흰쌀밥 형태로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정확하게 좀 탄수화물을 재가면서 혈당이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그건 약으로 조절해서 혈당을 결국에는 근육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잡곡밥 한다고 이제 하시면 이제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제 여쭤보면은 뭐 현미 조금 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잡곡밥은 아니고 그냥 무늬만 잡곡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출간될 제 책 저속노화 식습관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레시피 안에 보면 잡곡밥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식사의 점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줄였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점수라는 것도 실은 연구를 위해서, 관찰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를 여쭤본 다음에 그 설문지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표에 너무 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점수에 연연하게 되네요. 네, 연연할 필요가 없고, 근데 안 좋은 것들을 빼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당과 정제국물입니다. 단순당과 정제국물만 빼도 중간은 갑니다. 혈당의 피크, 스파이크를 억제를 할 수가 있고, 내 몸의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내 몸의 노화 시계도 느리게 가는 겁니다. 생체 나이도 느리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단순당과 정제국물, 특히 액상과당은 정말 최악이고, 설탕도 사실은 그 안에 포로당과 과당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과당이라는 놈들이 문제가 우리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지방간이 생기죠. 그리고 또 대사가 되면서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지방 세 곳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대사적으로는 좀 건강한 지방인데, 복부지방, 그럼 지방간, 근육 내에 있는 지방, 마블링이죠. 이런 것들은 대사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하지 않고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몸을 바꿔놓습니다.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첫째로 화이트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피하지방은 건강한 대사 상태에서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베이지색을 띱니다. 그런데 그 베이지색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베이지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릴 때는 갈색 지방이 있어요. 그 갈색 지방이 이제 정말 열을 많이 낼 수 있는 지방인데, 성인에서는 갈색 지방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없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케톤 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하지방이 베이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지를 뺍니다.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베이지가 빠져요. 그러면 내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 몸의 기초대사량은 더 줄어요. 배는 나오고 체중은 드는데 기초대사량이 줄죠. 최악이죠. 그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특히 과당입니다. 그래서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최대한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본입니다. 저속노화 식사를 할 때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이 그간 하셨던 좋은 노하우 방법들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나온 기사죠.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양념통닭의 양념의 당도와 나트륨 함량이 크게 증가했다. 근데 그때만 증가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했겠죠. 점점 더 달고 점점 더 짜고, 달고 짠 맛을 매운맛으로 덮고, 그래서 단짠 매운맛을 다 섞고 마라맛도 섞고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자극성을 높여서 미뢰의 미각을 완전히 포화를 시켜보려고 하죠. 그런 식품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됐고요.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주는 식사들이 외식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사들인데, 거꾸로 식사법을 하도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해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드시라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도 혈당 많이 오릅니다. 결국에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흰쌀밥에다가 반찬은 그냥 설탕이랑 소금이랑 그 고춧가루랑 이런 것들 결국에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별로 없어요. 방법론적인 건 가능한 외식을 줄이는 걸까요? 물론
궁극적인 방법은 뭐 점심을 외식을 하지 않고 샐러드나 포케 이런 걸 먹는 것도 이제 방법이죠. 서브웨이 같은 데를 간다. 서브웨이 빵이 또 혈당 엄청 올리거든요. 샐러드로 받아가지고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로 하는 겁니다. 드레싱에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달아요, 또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식을 하면 사실은 또 사람들이랑 먹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과 먹을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다른 날 식단에서 그걸 좀 더 채워주면 돼요. 물타기를 해야죠. 어쩔 수 물타기요?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메뉴가 사실은 구운 소고기를 먹는 건데, 보통은 구운 소고기와 소주를 먹고 후식으로 달고 짠 냉면을 먹죠. 그러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뭐 마인드 스코어로 하면 뭐 빵점이 나올 수 있는 식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 책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이제 먹자 하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이상한 소고기에 대한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먹는 채 하면서 열심히 안 먹고 열심히 먹는 척은 하지만 배는 사실은 이제 옆 쌈채소로 채우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나중에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식사를 갈 땐 꼭 샐러드가 가득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뭐 지중해식 음식을 하는데도 좋고 네네. 다양한 선택이 있죠. 근데 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메뉴가 이 한정식이라는 게 전두환 시절에 원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아세요?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보는 왜 맨 처음에 호박죽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쭉쭉 코스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밥, 흰쌀밥과 뭐가 나오는 국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 한정식이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그 한정식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전통 한식이 아니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정식을 조금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먹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한식이 굉장히 많이 부합하다고 해서 뭐 백미를 제외하고는 나물 반찬도 있고 뭐가 많아서 건강한 식단이 아닐까 싶었는데 대보름 식단 이 정도가 되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급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한정식은 정말 단순당과 정제국물과 소금의 향연이고 저는 혈당 변동성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혈당 변동성이 생기면 췌장에서 깜짝 놀라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면 다리가 띵띵 부어 있어요. 그럼 또 잠도 못 주무실 거고. 바로 전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으로 놓고 보면 기근이 있었을 때 먹는 식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선시대 식단들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제가 민속박물관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뭐 먹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정말 옛날 뭐 심지어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 먹었던 것들을 보는데 사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키가 확 적어지고 오히려 수렵 채취 사회 때는 단백질이 충분했는데 곡식들만 먹다 보니까 또 키가 작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은 이제 그때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보름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통곡물이 중심이 되는 잡곡밥과 나물 또는 뭐 밑반찬, 채소 반찬 다 좋고요. 거기에다가 뭐 약간의 고기 정도 사실 그리고 뭐 생선, 해산물 다 좋습니다. 가금류도 좋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계란이 싼 편이고 닭고기가 싼 편이죠. 마침 마인드 식사에서 닭고기 정도까지는 많이 먹어도 된다. 사실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도 닭고기까지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입해온 콩과 닭고기는 뭐 탄소 발자국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어차피 닭도 수입한 곡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통 서민의 식사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의 식단이 보면은 예를 들어 보릿고기에는 정말 보리에다가 쌈채소에 쌈장에 강된장 거기다가 생선이 있으면 완전 좋은 날이고 이 정도. 제주도에 가서 민속박물관에서 보면은 역시나 100% 잡곡밥에다가 미역 들어간 국에다가 채소 반찬 그 정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트위터에 제가 조성노화 식단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 며칠 만에 16,000명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본 원칙들을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정말 다양한 그런 변주를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어떤 집단 지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저속노화 식단의 어떤 아키타입 전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많고, 그다음에 칼로리가 낮고 당이 적게 들어있는 뭐 토마토 같은, 토마토는 뭐 채소와 과일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채소와 과일이 많이 들어가고, 파프리카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발사믹 드레싱 하시고, 계란 넣고, 연어도 좀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를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자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모더나이즈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전이죠. 모더나이즈된 그런 반찬이고, 거기에다가 밥은 저속노화 밥을 또 다양하게 지으셔서 이제 뭐 렌틸을 더 많이 넣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콩과 또 다양한 잡곡을 섞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밥을 또 지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소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교조주의가 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커뮤니티에 올리는 그림들을 보면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케토식도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단백질 부분들의 섭취가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케토 식단과 그 다음에 마인드 식단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서 케톤 식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케톤이 생기게 하려면 극단적으로 당 부하와 당 지수를 낮춘 상태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라는 게 정말 많이 줄여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극단적으로 해야 될 때는 뭐 하루 50g, 100g까지 줄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케톤 시기와 저탄고지가 뭐가 다르냐? 많이 다릅니다. 케톤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케톤 시기를 통해서 지방을 잘 태우고 또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기전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식 개념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절식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케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지 않는 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속노화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심 저녁에는 렌틸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거기다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먹고, 저녁 식사 이후에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넣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 올리브 오일에다 물론 MCT 오일을 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호흡에서 측정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케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톤 시기를 한다고 하면 꼭 뭐 카니보어 같은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FMD, 그 패스팅 미미팅 다이어트 있잖아요. 굶는 것과 비슷하지만 굶지 않는 그 식사도 실제로 발톨 롱고가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식물성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하지만 이제 금식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 이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인슐린 분비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식 기간 동안 케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지방이 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톤 식사와 저속노화 식사는 상호 이제 호환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니보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가치가 있는데, 실은 적색 고기, 그러니까 붉은 고기죠. 이제 우리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붉은 고기라고 얘기하는데,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 특히 가공육 섭취는 더 안 좋고요. 붉은 고기 많이 먹고 동물성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이제 사망률 증가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좀 증가는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케톤 시기를 해서 내가 지방을 태워서 빠르게 몸매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전 케톤 시기도 가능한 한 좀 식물성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백질을 먹을 때 그러면 누구는 동물성이 좋고 누구는 식물성이 좋냐? 내가 정상 체중이나 또는 정상 체중 이상이면서 아직 65세 이하다, 젊은 성인이다, 그러면 식물성이 답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 쪽으로 가면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고, 가지사슬 아미노산은 루신, 아이솔루신, 발린인데, 이 가지사슬 아미노산은 mTOR라고 하는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를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노화, 대사 노화를 가속시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지사슬 아미노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빨리 올 수가 있고 혈관 손상이 빨리 오고 그러면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노쇠가 빨리 오죠. 젊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근감소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오히려 소식을 하고 식물성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경기가 넘어가서 평소대로 먹으면은 계속 근육이 빠지고 뼈밀도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오해를 하는 게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와 병이 걸렸을 때 또는 노화를 예방하는 식사와 내가 노쇠해졌을 때 해야 되는 거,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소식을 하고 저속노화 식사를 하고 식물성 식사를 하는 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노쇠가 오는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 거고 혈압당뇨 고지혈증 생기는 거 예방을 해주고 뱃살을 빠지게 해주고 근육을 보존해주는 식사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생활습관 관리가 뭐 되건 안 되건 간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오고 그래서 노쇠한 몸을 가지게 되고 근육이 축 나면 그때는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맞습니다. 빼위 식사는 제가 말씀드릴 저속노화 식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물론 저속노화 식단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충분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흰쌀밥에 고기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루 3끼를 다 흰쌀밥 플러스 계란 플러스 뭐 소고기나 붉은 고기 이런 것들 충분히 드셔주셔야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신체 기능 유지되고 그래야 바깥에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의 몸과 노년의 몸은 좀 다르고 노화를 늦추는 것과 노쇠를 악화를 예방하는 것은 또 다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요.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지금 말씀하셨던 식단들보다는 어떤 영양제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경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난 10년 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채소와 과일을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의 분율은 정확히 반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규칙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2배 늘었습니다. 채소, 과일 대신에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1인 가구가 늘고 또 신선한 채소, 과일이 굉장히 비싸졌고 또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폭탄이죠. 영양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마케팅합니다. 저는 가운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그런데 영양제 파는 분들은 가운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 밖에서 가운 입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하시죠. 그래서 가운을 입고 나오면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일부러 되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기도 해요. 가짜약 효과는 값이 비싸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비싼 돈 주고 산 부적은 효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그래요. 연구해보면.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기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더 이런 마케팅 폭탄 속에서 영양제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연구가 나왔죠.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 먹는 사람들 건강상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망률 증가를 한다. 그런 연구도 있고 실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영양제에 들어있는 미세 영양소 성분을 내가 채소, 과일로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해당 성분을 영양제의 형태로 먹으면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비타민 A와 E는 항산화 특징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항산화 비타민들을 이제 영양제 형태로 고용량 먹게 되면 질병에 의한 사망률 가능성이 증가된다. 암 발생 가능성 증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영양제를 드시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영양제에 굉장히 집착하는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비타민 C를 뭐 하루에 20g씩 드시고 권장량은 100mg이고 권장 상한선이 1g인데 20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 돼가지고 그게 콩팥으로 배출되면 콩팥에 돌을 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콩팥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매일 20g씩 주구장창 드시면요. 문제는 그 해악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케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소, 과일 드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영양제에는 또 돈을 버금을 쓰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양제 드실 돈으로 제발 운동 배우셔라 말씀 많이 드렸고 요즘에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부족한 게 잠, 운동, 머리 비우기라고 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채소, 과일도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채소, 과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너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로 가지고 환산을 해서 사람들이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영양제 사실 돈으로 운동도 배우셔야 되지만 채소 과일을 더 드셔야 돼요. 많은 자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부적 효과, 말씀드린 플라세보 효과가 있고 그다음 마케팅의 강력한 힘이죠. 왜냐하면 임상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도 하고 메커니즘 연구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포 하나에 뭘 처리했을 때 무슨 반응이 있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인구 집단에서 어떤 행위를 권고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동물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수만 명 인구 집단에서 연구를 또 대조군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메타 분석을 또 엄밀하게 여러 군데에서 한 다음에 우산 리뷰라고 합니다. 엄브렐라 리뷰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전 주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채소 과일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당의 형태로 단순당을 먹으면 그건 나쁘지만 채소 과일의 형태로 과당을 먹는 것은 앞서는 가당이에요. 에디드 슈가예요. 그러니까 단순당을 에디드 슈가 형태로 가공식품으로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 액상과당이지만 그 과당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수십만 명 선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신에 결국에 플라세보 효과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타나면 그 중에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맨발 걷기를 했더니 암이 없었다. 또는 내가 비타민C를 하루에 20g 먹었더니 암이 없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 사실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N 오브 애조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수기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은 원래 숫자보다 내러티브에 약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하면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임상의학적 또는 임상연구 관점에서 증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근데 누가 이제 가운 입고 나와서 비타민C를 20g을 먹었더니 누구는 뭐 너무 좋아졌고 병이 나았다 하면은 여기에 혹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당한 환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더라. 유튜브 찾아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게 됐나를 이제 들여다보면 세포막은 원래 이제 인지질이고 그 안에 리피드 라이프트라는 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세포막이 유지가 안 됩니다. 세포가 죽죠. 세포가 녹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포 실험에서 얘기해요. 근데 사람에서 이상지혈증이 있을 때 그 이상지혈증을 개선하는 정도의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 내에 피떡이, 그러니까 혈관 내에 기름때가 끼이고 그 기름때가 혈관 손상을 줘서 거기가 막혀서 예를 들어서 뇌가 녹거나 심근경색이 오는 걸 예방하는 정도의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썼을 때 정말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쓰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약이 발매가 된 이후에 정말 수천만 명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20년 이상 사용을 하면서 안전하더라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심지어 이것도 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최소 용량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으면 세포가 죽는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너의 뇌는 녹는다 라고 이제 하면은 유튜브 뷰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비디오를 엄청 찍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제 비디오를 보다가도 그런 게 거의 연관으로 뜬대요. 그럼 보시고서는 저한테 오셔서 콜레스테롤 약 끊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웃긴 게 그런 분들이 또 연관 검색어로 뇌 영양제 인터넷에서 파는 것들이 엄청 뜨니까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는데 시간을 엄청 써요. 지금 이제 어머님이 드셔야 되는 뇌 영양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혈관약이다. 콜레스테롤 약이랑 당뇨약, 혈압약 잘 조절하시고 제가 드리는 항혈소판제 드셔야 지금 경동맥 좁아져 있기 때문에 뇌에 혈전증 안 생기고 뇌경색이 안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뇌에 희끗희끗한 백지 변성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이런 것들은 끊어달라고 보채시고 뇌 영양제는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꾸준히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구나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풀 버전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열어서 전후사정 다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임상 연구 결과는 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보의 홍수인데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걸러서 듣고 차근차근 정보를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확 와닿는 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분 얘기 들을 땐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말씀 들을 땐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기준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왜냐하면 임상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또는 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닌데 이제 또는 의사가 아닌데 이제 얄팍하게 좀 상업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단은 내 말대로만 하면 다 좋아진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예전에 유퀴즈 나왔을 때 거두절미를 너무 많이 해버려요. 전 국민이 렌틸만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했던데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식물성을 먹어야 되고 노년기에는 이 밥에 오히려 단순당과 정제국물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심지어 한 생애 주기 똑같은 40살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대사적 특성이나 또는 근육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똑같은 당뇨가 있어도 당뇨약을 다르게 써야 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처방도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식습관도 달라져야 될 수 있고, 권장 단백질 양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내 말만 들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례 한두 가지를 들어서 무조건 이 영양제나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데이비 싱클레어, 노화의 종말. 그 책에 보면은 메포민, 피세틴, NMN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메포민은 대규모의 쥐 짐락 실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요, 이미. 그러니까 수명 연장 효과는 없는 거예요. 대사 개선 효과는 당연히 있죠. 당뇨약으로서 효과는 있는데 ITP라고 하는 굉장히 잘 디자인된 쥐 실험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메포민을 수명 연장 효과로 보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비 싱클레어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NMN 또 마찬가지로 그 ITP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제 그 데이비 싱클레어 보면 굉장히 젊고 동안이고 하버드 교수고 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일본 가서 NMN 사오고 또 메포민 처방해달라고 저한테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잘 납득이 안 돼. 저는 뭐 훨씬 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안 되는 면이 있고, 저는 사실은 사람에서의 근감소증과 노쇠 연구를 오래 했고 또 노화 중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노화에 관해서 제가 절대 국내에서의 최고 연구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잡지에 논문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다만 이제 기초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고 사람에서의 임상 연구를 오래 했고 또 중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굉장히 좀 줌아웃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뭐 제가 절대 최고의 연구자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사실 유퀴즈 때는 뭣도 모르고 가운 입고 나갔는데 그때는 좀 더 무섭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실수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TV에
가운 입고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되고, 사례, 한두 가지 사례 들면서 무조건 좋아진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 사이즈 피트 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다 좋아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걷기만 하면 만병이 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걸어서는 안 되는 분도 있고, 걷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 정보를 접할 때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영양제 대신 채소 과일을 먹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주셨는데, 혹시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 과일들이 있을까요? 채소는 그 영어로는 그린 리피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잎채소가 좋다고 많이 되어 있고, 과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인드에서는 베리류 과일들, 베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멀버리. 이게 사실 근데 베리류가 또 그 학명 분류, 그 분류학에서 얘기하는 베리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식품에서 이야기하는 베리는 그냥 베리 이름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 복분자도 베리입니다. 베리류가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고, 또 당지수도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혈당을 느리게 올리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과일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육종을 오랫동안 해온 오렌지,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높죠. 그리고 또 당 부하도 높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를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과일들, 복숭아, 참외, 사과, 배, 딸기,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고 당 부하도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섬유질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당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단순당이지만 흡수되는 어떤 동력학은 단순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혈당을 느리게 올립니다. 수박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수박은 당지수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물이 되게 많아서 당부하가 또 낮은 편이라서 수박도 여름에 조금 즐기시는 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박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굉장히 달아서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과일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잘 먹어야 되는 과일 중에 하나네요. 근데 드셔도 별로 해롭지 않고, 실은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치료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당부하가 비교적 적지만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수박을 드신다거나 좋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재보니까 저도 혈당이 오르긴 오릅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사실은 살은 찌고, 그리고 혈당은 오릅니다. 긴 시간 이렇게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에 대해서 실천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식사가 바뀌게 되면 수면, 스트레스가 바뀌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다시는 가속노화 식사로 돌아가시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꼭 한번 생활습관 바꿔보시고 이 선순환의 위력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